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은 이제 없을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쨌든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료가 됐고요. 근데 여전히 그 셧다운이 최장기, 지금 2달가량 이제 공무원들 월급도 사실 밀렸었죠. 이게 회복이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나스닥 커너리 XRP ETF, 나스닥에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SEC 등록이 완료가 되면 XRP ETF가 바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올해 내내 크립토 대통령이 온 이후로 호재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다지죠. 알트코인은 특히 거의 바닥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년 이상 저도 있었지만 역대급 난이도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사실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미 정답지를 보여주면서 치는 시험이다. 코인 투자를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 역대급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JP 모건이다, 이제 ETF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헤지 펀드들, 마켓 메이커들, 거래소들, 세력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진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동시에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유로 얘기를 드렸었죠. 슬리퍼를 신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마라톤을 얼떨결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 투자에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슬리퍼를 신고 어떻게 42.19km를 뛰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저는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터리니 무신뢰가 이 trustless입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탈중앙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탈중앙화 반대말은 중앙화겠죠. 중앙화에 대한 사실 유혹이 거세게 나와요. 왜? 중앙화로 가면요, 되게 편해져요. 편해지고 효율성, 사용자 경험, 확장성 등등등. 사실 빅테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중앙형이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탈중앙화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렇게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탈중앙화를 포기하지 말자. trustless.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화거든요. 이 신뢰 없이 돌아가는 그 레저 시스템이죠. 저는 리더는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솔선수범하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비탈릭 부터렌이 그 리더로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탈중앙화, 무신뢰성과 이제 편의성, 손쉬운 길, 이쪽과 지금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를 잃지 말자.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는 이제 이 이더리움 창시자의 역할이 되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칙들, 예를 들면 여윳돈으로 하자. 가치를 보고 가격에 비해 가치가 이제 높을 때, 낮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최대한 중장기로 가져가자.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성과 이 실제적인 그 행동들이 일치할 때 우리가 결국엔 큰 수익을 가져가고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단기에 항상 대박의 유혹이 있어요. 왜 유혹이 없습니까? 빚으로 그냥 투자하고 싶은 유혹, 내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고 싶은 유혹 얼마나 큽니까? 요것을 이겨내고 왼쪽으로 가셔야 결국에는 이깁니다. 타협이 없는 원칙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큰 성과를 가져가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권사, 이제 일본 쪽에 있는 세계 한 13위권 정도의 증권사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회사인데, 제미니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 있죠. 목표 주가를 $30로 상향 제시합니다. 현재 한 $14 이하로 상장 이후 오히려 57%가 떨어졌습니다. 제미니가 요즘에 탈중앙 예측 시장에 이제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고 관련된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경영진이 동분서주를 하고 있다. 크립토 IPO
회사들이요. 나스닥 같은 이제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 이거 먹튀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57%인데 재민이가 지금 어디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대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먹튀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매우 저평가다, 숨은 진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일본에서 채권 들고 있는 트레이딩 업체로서는 미주호가 제일 큽니다. 세계 13위권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탈중앙화 예측 시장, 칼시, 폴리마켓 있죠.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AI 이런 이제 새로운 그 분야는요. 사실 제가 영어로 disruptive라고 썼는데 이게 파괴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존에 있던 전통 강자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테슬라 주식, 예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인데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그냥 단순히 전기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는 분과 AI 기업이고 휴머노이드 기업이고 미래형 이제 그 퓨전 융합 기술 기업이라고 보시는 분은 목표 주가와 이 투자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코인은 다를까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믿음, 본인 고유의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전혀 다른 투자와 기관과 방법이 나오겠죠. 수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USDD에 이제 수이를 붙였네요. 리치 오픈 발행 플랫폼에서 발행이 될 거고요. 팬텀, 하이퍼리퀴드, 메타마스크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7월에 통과가 됐던 지니어스법을 준수합니다. 원래는요. 과거 한 80년, 거의 100년 미국의 연준, 한국은행, 일본은행,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면 그것을 시중은행에서 유통을 시키면서 돈이 돌고 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일개 코인 거래소, 심지어 코인 프로젝트 따위가 돈을 찍어냅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찍어내죠. 리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아요. 페이팔도 찍고 이제 나중에 메타도 찍고 아마존도 찍고 우리나라 카카오도 찍고 네이버도 찍고 하겠죠. 돈을 찍는데요. 이자도 주네요. 대출도 합니다. 나중에 토큰화해서 자꾸 뭘 판다고 합니다. 이거 좀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텔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네블라스카 주에서 디지털 에셋 뱅크,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은행 최종 승인을 받았네요. 지금 이 핀테크 회사가요.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됐대요.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다른 미국 은행 계좌랑 연동을 시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사실상 지난 100여 년 이상 독과점 혜택을 누렸던 은행들의 특권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도 그렇고 스위프트라는 기관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디지털 자산 은행 그리고 거래소 코인 베이스에서 은행 계좌 저기 영국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퍼앱 자꾸 본인 코인만 팔면 되는데 다른 거 다 판대요. 대출까지 해준대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 이런 세상이 이미 도래한 거예요. 도래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지금 현실형으로 벌어진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뭐가 안 늦었냐? 쟤네들이 위에서 어떤 플랫폼 위에서 어떤 인프라 위에서 이 지금 모든 것들을 수행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게 이제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선점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효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디포, 이제 비트코인 그 ATM 기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 13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그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홍콩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홍콩에서는 현금과 암호화폐 간의 간편한 환전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금 홍콩의 비트코인 ATM이 22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ATM 기기에 가면 홍콩 달러와 비트코인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과 서로 환전이 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ATM에서 환전하고 결제를 할 때 은행망이 필요합니까? 은행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쏘는 순간 날아가고 그 즉시 환전이 되고 수수료도 싸겠죠. 실제 은행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은행에서 지금 뭐 한다? 아발란체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지금 뭐 합니까? 부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파일럿 프로그램, 아직은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뭐 개념 검증이라고 해서 아발란체, 파이어 블록스, 마스터카드, 월드페이가 협력해서 이것을 뒷단에서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협이 이들에게 의뢰한 거예요.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부가세 이거 환급하는 거.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지금 손을 내민 거죠. 지난 50년, 70년, 80년 이상 특혜를 받았던 회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발란체를 선택했네요. 물론 지금 아발란체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로 지금 제가 든 거고 솔라나를 누군 선택하고 누군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누군 이더리움 라이어 2를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발란체에게 지금 손을 내민 겁니까? 마스터카드는 여기 지금 왜 끼어들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그래요. 농협은행이 망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간다고요? 아발란체 망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걸 실험한다고요? 부가세를 환급해 준대요. 부가세 환급 혹시 해보신 자영업자분들 생각나십니까?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자꾸 뭐 내역을 떼서 보내달래요. 그럼 이제 세무사 분들도 어쨌든 기장료 계속 내는 거죠. 부가세 환급 이게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귀찮아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거 자꾸 뭐 떼서 내역 달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면 그 내역 스테이블 코인 쓴 거에 내역이 이미 떠 있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쓱쓱 몇 개 하면 금방 이거 될 겁니다. 부가세 환급만 이렇게 될까요? 압도적인 편의성이죠. 속도 엄청 빠르죠. 수수료 세무사가 나중에 필요한 직종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나중에 누군가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그 세무 자동으로 쓰를 뭐 AI한테 시킬 수도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지금은 그리고 2018년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2018년도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운영했을 때 이제 연사 모집을 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서 막 이제 떠들 거 아닙니까? 뭐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야, 블록체인 뭐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거 어디다 쓰니? 어디다 쓰냐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뭐 ICO 광풍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 밈코인도 없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나온 지 뭐 2년, 3년밖에 안 돼서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할 말이 많이 생겼지 않을까요? 백악관에 이제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준이 12월 10일 그때 50bp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 25bp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식 협상이 그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높게 던져놓고 관세 좀 너무 심했나? 내가 좀 깎아줄까? 그럼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요? 그 좋은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협상의 기술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FOMC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FOMC 연준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면 난 이거 금리 인하 지지할 것 같아. 근데 파월 의장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뒷단에 있는 이 말이 재밌습니다. 만일 연준 의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나는 기꺼이 수락할 것이다.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12월 10일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0.25% 낮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입니다. 케빈 헤셋이 근데요.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연준 의장 시켜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어필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실제로 케빈 헤셋은 그 이제 연준 의장 후보 추리는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보궐선거 그 미국의 주지사들 좀 민주당이 몇 개 졌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 큰 돈 보따리를 저는 풀 것으로 봅니다. 뭐 관세 뭐 이제
미국 사람에게 최소 $2,000 지금 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에 저는 연준 후보 그 뭐 12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후보를 발표할 거예요. 이게요, 다 정치적이라 보시면 돼요. 뭐 지금 12명이나 발표할 일이 솔직히 뭐 있습니까? 한 3, 4명 중에 그냥 골라서 그때 가서 내년 한 5월 돼서 실은 발표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이걸 막 이게 다 정치적인 그 압박이라 보시면 돼요. 금리 너희들 안 내려? 너희들 지금 이제 저 연준 파월 의장 너 지금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 이날 좀 오르고 전날 좀 내리고 그냥 일희일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컴퍼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자사 주식을 토큰화하겠다.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토큰화 주식은 SEC에 이제 정식 등록이 되고요. 24시간 하루 내내 연중 무휴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QE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QE, 양적 완화는 이거죠. 2020년, 2021년 연준에서 이제 미 국채 자산을 잔뜩 사서요. 뭐 MBS부터 이제 뭐 자산을 잔뜩 사고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QE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는 요런 식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연준이 QE를 하는 것은 찔끔찔끔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재무부에서 돈을 쓰는 지출, 그리고 이제 그 있죠. 그 국채를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거. 연준보다는 아무래도 재무부 쪽으로 무게 균형이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돈을 찔끔 찍어내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트 시즌 좀 어렵겠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포인트를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려보려 하는데 돈을 조금 찍어도요. 유동성 증가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화폐량이라고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이렇게 그냥 똑같은 1년 안에 한 두세 바퀴 도는 것과 20바퀴, 30바퀴 돌리는 것은 이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달러의 유통 속도를 높여버리면 실제 유동성 증가 속도가 효과가 커져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계속 돌아야 이 경제가 좋은 거거든요. 돈이 어디 한 군데 그냥 딱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그건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불경기인 거죠. 내년부터 은행 규제 완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연준에서 뭐 이제 은행 지급 준비금 이렇게 낮추면서 돈을 풉니다. 은행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돈의 유통 속도를 현격하게 늘릴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 세계 우리가 돈 주고받는데 며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전 세계 빠르고 저렴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 뭐 기업들도 이거 쓸 거예요. 왜? 워낙 빠르니까, 워낙 저렴하니까 P2P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뭐 결제도 쓰지만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 상품 그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기존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산 토큰화라는 거 지금 위에 나와 있지만 이게 영어로 24/7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연중 무휴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 뭐 이제 은행 영업시간 사실 뭐 기다리는 게 사실 없죠. 글로벌 거래 이게 뭐 그게 있습니까? 그 무슨 국적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산 토큰화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예전같이 뭐 부동산 빌딩 하나에 100억이면 요즘같이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으면 그 100억짜리 누가 삽니까? 그렇죠? 뭐 금리 비싼데 누가 빚내서 그거 안 사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판다고요. 아직 이게 지금 활성화되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쪼개서 팔면 기존에는 유동화가 안 됐던 것들이 유동화가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풀어도 제가 볼 때 돈 많이 풀려고 압박을 엄청 가하겠지만 설사 돈이 좀 적게 풀린다고 해도 규제가 완화되고 지금 거래량이 더 늘어나요. 이것은 실은 미국 그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자산 토큰화에서 등장하는 게 슈퍼 앱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제 중개인들, 뭐 이제 뭐 부동산 중개인, 주식 중개인, 뭐 채권 중개인들 다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 앱에서 하나로 실은 다 가져가요. 그러면 수수료도 이 슈퍼 앱들에서 다 가져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수료는 적은데요.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황소개구리처럼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래저래 그 유동성 측면에서 돈이 좀 적게 풀려도 그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뭐 스콧 베센트를 비롯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 가격이 $4,200가 회복이 됐는데요. 이게 금 최고 그 신기록 그 있죠. 그 최고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 다시 한번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환율이 이젠 좀 무서워질 지경이 됐습니다. 뭐 1,470원도 한때 돌파를 했었는데 금값이 비싸다. 다시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올랐거든요. 일시적으로 다시 달러 인덱스가 100 언저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강달러다. 무슨 얘기나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지금 셧다운이 해제가 됐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위축돼 있어요. 위험 자산 손이 안 갑니다. 코인이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이제 재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속이는 거죠.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오를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오를까 하다가 또 떨어지고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최고 가격이었구나. 전 금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금값이 여기서 더 떨어져 줘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져 줘야 됩니다. 현재 뭐 99,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좀 더 시원하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 자산에 유리해집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지표로서 나오는 게 ISM 지수가 아직도 50 미칩니다. 이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은 코인이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위쪽이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2017년도에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줬죠. 이제 이때가 트럼프 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조금 후에 2017년의 상승장, 뭐 1년 내내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죠. 약달러, 이때도 달러 인덱스가 쭉 밑으로 흘러내렸을 때 조금 지나서 21년도 상반기 엄청난 그 상승장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22년 하반기, 23년 초반에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았죠. 이때 뭐 자이언트 스텝 엄청나게 몇 번 했었죠. 이제 굉장히 강달러에서 어찌됐건 23년, 24년, 25년 뭐 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달러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현재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23년, 24년, 25년 사실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보다 더 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거 내년까지 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저는 뭐 달러 인덱스가 바로 이렇게 뭐 바닥을 짓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한 89, 한 90 라인까지는 DXY가 떨어져 줘야 된다.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좀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뭐 정확히 90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트렌드 라인을 한번 쭉쭉 그어보면 대략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비트코인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와이즈 CIO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다시 다뤄봅니다. 내년에 10억 달러 규모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급 코인 ICO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IPO죠. 요게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미 토큰 발행 플랫폼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모나드라고 해서 제 동생이 지난 영상에 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 코인베이스만 지금 이런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이상의 ICO가 6개 이상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냐면요. 뭐야 이거? 이 대박이겠는데? 이 정말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이제 조 단위로 이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슈퍼 상승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측이에요. 물론 지금 예상입니다. 이분이 뭐 완전 100% 뭐 어떻게 맞출 수는 없겠죠. 기존의 IPO 시장을 위협할 정도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 똑같다고 봐요. 예전에 뭐 이제 뭐 ETF 팔고 뭐 S&P 500 지수 사고 나스닥 뭐 매그니피센트 7 미국 주식 했다가 이제 요즘엔 이제 한국의 주식도 좀 열기가 있지만
그것과 지금 이제 소위 경쟁 구도를 성립한 게 지금 코인베이스고 바이낸스고 업비트고 이제 빗썸이죠. 지금은 이제 코인이 좀 죽어 있잖아요. 이게요,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영역을 넘나들면서 서로의 그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예측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뭐 시즌 종료도 아니다, 물이 들어온데 언제 들어올, 왜 지금은 이러냐. 제가 볼 때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이제 긍정론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저는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건 슈퍼 사이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 지금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기존의 코인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조 단위의 신규 자금이 몰린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국장을 뛰어넘는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맞다면 크립토 IPO, 코인 회사들 계속 IPO 계속 합니다. 아직 리플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박 ICO가 뭐 6개가 최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론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골이 지금 엄청나게 깊잖아요. 그러면 산이 높을 거예요. 산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코인 이게 그냥 그 단순화 시킨 거예요. 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이제 치솟았다라고 보면요, 현재 이렇게까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흐물흐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특히 이제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요, 응축되면요, 결국에 언젠가 빵 크게 터져요. 지금 에너지를 실은 24년도, 23년도보다 더 오래 응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뭐 코인 싫어한다던 뱅가드도 있습니다. 여기 1위가 뱅가드인 거 아십니까? 블랙락, JP 모건, 뭐 피델리티 다 들어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토큰 플랫폼을 굳이 여기서 왜 만들었을까? ICO 쏟아지면 그 수수료 다 누가 가져갑니까?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겠죠. USDC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대주주들 당연히 득을 보겠죠. 그렇죠? 누가 그 수익을 가져갈까요? 지금 코인베이스, 지금 남들 다 비웃을 때 지금 토큰 아예 그냥 무슨 찍어내는 그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호롱을 이겨낸 극소수죠. 코인베이스 뭐 지금 해야 잘 나가지만 예전에 그 브라이언 형님이요, 얼마나 그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2012년인가 13년으로 기억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크립토TV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수가 이 조롱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롱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대중과 반대로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심리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 이겨내시는 그 극소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뭐 챈들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알트코인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아서 지금 이걸 가져온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실 코인 시총 합쳐도 70%가 훌쩍 넘어요. 탑 10 코인의 시총을 다 합쳐보면요, 전체 코인 마켓 캡에 있는 시총의 90%입니다. 그리고 탑 50, 그러니까 큰 코인 50개 시총을 하면요, 전체 98%입니다. 이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이 수치가 맞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코인이 3,700만 개가 있대요. 뭐 사라져서 없어진 거 다 합친 것 같긴 합니다. 얘네들의 시총 다 합쳐봐도 결국 0이다. 알트 시즌이 돌아와서 막 물이 막 팡팡 터져도 이들의 시총은 0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석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성 들어올 거거든요. 규제 하나, 뭐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클래리티, 명확성 들어옵니다. 대기업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지금 이 질문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초우량 코인들, 아까 얘기한 탑 10, 그 중에서도 탑 5,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아파트에 전국 단위에서 돈을 싸들고 오잖아요. 지방 아파트 대장주를 안 사고 왜 자식 주려고 서울로 오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코인
판에서도 제가 볼 때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 경제를 뭐 영어로 뭐 attention economy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attention 관심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끌어야 성공이에요. 뭐 유튜브는 다릅니까? 틱톡, 뭐 인스타그램, 관심, 조회수, 그쵸? 밈코인, 핫한 거, 수익률, 2배, 3배 ETF. 관심을 끌어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소위 뭐 공룡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뭐 예전부터 뭐 거의 뭐 7년, 8년 이상 됐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ETF 신청이 안 들어갔다. 대량 채택이 된 게 없다. 최근에 뭔가 발표, 마케팅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어텐션,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 여기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코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과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실수를 사실은 인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영역이긴 한데요. 저는 실수를 인정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벤지 트레이딩을 해요. 나 이거 손실 봤어. 나 마이너스 80%, 90%. 그래서 나 선물, 옵션, 마진 거래해서 한 방에 복구할 거야. 감정이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초우량 코인을 오래 묵혔으면 좋겠다. 제가 동생에게 이제 5반 선생님이죠.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2018년에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 너가 지금 돈을 뭐 이렇게 뭐 많이 잃은 거 내가 알겠는데 2018년만 해도 가격이 좋았거든요. 비트코인 제 기억에 그때 500만 원으로 기억을 해요. 너 지금 이거 비트코인 지금 들고 있는 돈 그냥 비트 그냥 한 개, 두 개 그냥 사놓으면 네가 지금 여기서 잃었던 그 돈은 내가 볼 때 몇 년 지나면 그거 무조건 복구되고 이 2배, 3배도 간다. 실제로 2018년 이때가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202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2배만 갔습니까? 3배, 4배 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때 당시는 거절했었죠.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를 더하자면 XRP와 솔라나 이걸 사서요. 한 4년, 5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버리면 시간이 우리의 손실을 복구를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은 복구를 넘어서 이익의 단계까지도 가는 전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단기 대박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이미 돈을 잃었는데 지금 우량 코인을 또 산다. 이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코인들도 뭐 확신이 있는 건 죄입니다. 난 이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기의 대박, 뭐 복수 트레이딩 한꺼번에 그냥 만회하겠다. 요 유혹이 큽니다. 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뭐 다 똑같죠 뭐. 이걸 이겨내고 재미없이 4년 동안 묵힐 것이다. 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로. 저는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은 어떤 분들은 악순환이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우량 코인과 같은 경우는 오래 묵히면 뭐 수백 %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1000%, 2000%도 간다고 봐요. 이게 지금 내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봤을 때. 그 외의 코인들 있죠. 묵힌다고 해서 과연 이전 고점을 회복할 것이냐.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하신다면 뭐 잡주, 잡코인, B2, 선물, 리벤지, 뭐 복수해서 한꺼번에 이거 말고 대장주 하세요. 대장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주요 기관들 ETF가 어쨌든 들어간 코인들 현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오래 묵혀 놓으시면 결국 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